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비행거리가 무수단보다 길어 미 본토가 타격권에 든다고 위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넘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에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내년부터는 매년 3월부터 넉 달간 가동이 중단됩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오후엔 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참관한 뒤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피해도 속출했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까지 공격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은 카네이션이나 선물 대신 감사의 편지나 동영상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영란법 이후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튀김 기름을 닦은 휴지를 비닐에 넣어 보관했다가 불이 났습니다. 부탄가스가 폭발하고 유리 파편이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이마트가 고객이 반품하거나 바꾸어간 상품을 점검하지 않고 파견 직원에게 팔아오다가 당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포장이 터진 쌀이나 찌그러진 통조림을 비롯해 폐기 직전 가자가 의심되는 상품을 팔아왔습니다. 만 22살이 안 된 김시우 선수가 제5회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미국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1년 최경주가 우승한 후 6년 만에 그를 보고 자란 선수가 특급 대회 그린을 정복한 겁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무조건 직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권에 두고 있다고 북한을 위협했습니다. 먼저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색 장갑 차량에 실린 미사일이 새벽 어둠을 뚫고 발사장으로 나옵니다. 미사일이 발사용 구조물에 세워지고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어제 새벽 미사일 발사 장면을 북한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이라km 밝혔습니다. 고각 발사가 이루어져 최대 고도 2111.5km까지 올라갔으며 787km를 날아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뒤편 컴퓨터 화면에 고각 발사의 궤적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사된 북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김정은은 주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목표물을 찾아가는 유도 기능도 갖고 있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세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김정은은 발사 전날 현장을 찾아 1박 2일간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사거리 4,000에서 6,000km 정도로 분석되는 이 미사일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은 물론 5,500km 떨어진 미국 본토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난달 북한군 열병식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사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두 부분이 아주 뾰족하고 길쭉한 모습이 기존 미사일들과 달라서 이게 뭐냐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과 이 미사일을 비교해 보니까 탄두 부분의 색깔만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뿐 같은 미사일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북한이 지난 3월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백두산 계열 로켓 엔진이 장착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 때 등장한 이 미사일은 무수단과 같은 바퀴축 6개짜리 발사 차량에 실렸지만 길이가 더 길고 탄두가 뾰족합니다. 무수단 다음에 지나가서 등장 순서로 봤을 때 무수단보다 사거리가 더 길 걸로 추정됐고 생김새가 기존 KN-08과 유사해 KN-08을 개량한 ICBM급 미사일일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으로 그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북한이 지난 3월 지상 분출 첫 시험에 성공했다며 3.18 혁명이라고까지 선전했던 대출력의 백두산 계열 로켓 엔진이 장착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80톤 추진력의 액체 연료 주 엔진에 보조 엔진 4개를 합쳐 100톤의 추진력을 내는 걸로 분석됐는데 엔진 개발에 성공한 지 2달도 안 된 시점에 엔진 하나만으로 미사일을 최고 고도 2111km까지 올린 겁니다. 이게 2단, 3단이 아니고요. 그 1단 미사일이에요. 거의 100톤에 가까운 추력이에요.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추력이걸라. 여기다가 2단만 하나 얹어놓으면 ICBM 되는 거야, 그냥. 엄청난 거예요. ICBM 바로 앞까지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킨 북한은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의 구조물에 세워 쏘는 새로운 발사 방식도 구사했습니다. 자, 김웅수 기자, 이 마지막 문장. 별도의 임시 구조물에 미사일을 장착했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합니다. 네. 그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을 내린 뒤에 별도의 발사 구조물에 올리는 좀 어찌 보면 기상천외한 방식인데요. 예. 화성 12형을 안정적으로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무수단 발사 차량에 실려 있기 때문에 발사 차량보다 미사일의 길이가 더 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거 미사일을 세워놓고 쏟아보면은 이 고정이 잘 안 돼서 흔들릴 수도 있고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방식을 착안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추력이 큰 로켓 엔진이다 보니까 화염 때문에 발사 차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용한 로켓 엔진이 지난 3월에 지상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북한이 또 크게 홍보했던 그 로켓 엔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지 2달도 안 돼서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발사했다? 이건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3월에 엔진 시험 당시에 미사일 과학자들은 실제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발사하기까지 최소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추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빠른 이제 채 2달도 안 되는 시기에 발사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물론 미리 이 검증을 끝낸 뒤에 지상 분출 장면을 공개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ICBM급에 준하는 상당한 성능의 로켓을 현재 북한이 보유했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사거리만 놓고 볼 때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탄 ICBM 코앞까지 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전문가들에 따라서 화성 12형의 사거리를 4,000에서 6,000k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거리 미사일과 ICBM을 구분하는 기준선이 대략 5,500km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성 12형을 ICBM에 준하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서 인터뷰를 했던 장영근 교수 같은 경우에 탄두 무게를 500kg 정도로 줄인다면 5,500km 정도는 바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무수단급의 2단 엔진을 또 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얹게 되면은 또 사거리가 그만큼 또 훨씬 늘어나는 거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ICBM의 중요한 핵심 기술이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 7, 8,000도의 고열을 견디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사일의 탄두의 낙하 속도가 마하 15에서 20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실제 ICBM 같은 경우에는 최소 마하 20, 많으면은 최고
마하 24에서 25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빨라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와 같은 재진입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도 이 미사일을 아직 ICBM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형 미사일을 쏜 북한이 주중 대사관을 통해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첫 번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존 남북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지재룡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가 예정이 없던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재룡 대사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남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맺은 14 남북 공동선언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외세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이번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핵 위협과 공갈에 대처해서 병진 노선을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 정상적인 공정입니다. 한편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제외 공간을 통해서는 남북한 합의를 이행하라고 새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미국의 대북 기조는 또다시 강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4월 위기설 이후에 대북 협상론이 잠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얼굴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대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Having a missile test is not the way to sit down with the president because he's absolutely not going to do it. 김정은은 피해망상 상태라면서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대화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쏘자 미국은 곧바로 대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입장은 모레 열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한미동맹을 시험하고 나선 북한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설지 일단 국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주력할지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우선 다음 한 달 동안 낡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가동 중단 기간이 넉 달로 확대됩니다. 정희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응급대책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서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다음 달 한 달만, 내년부터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모두 10기인데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이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해마다 정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임기 기간 내에 그 전부를 다 폐쇄하면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가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1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내 체육 수업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교실마다 또 그런 실내 체육관마다 공기 정화 장치를 달아주면 아마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 드릴게요.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조속히 만들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정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 대책 정구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 59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전체 비중의 1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노후 화력 발전소 10기를 가동 중단하면 1에서 2%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로 서풍이 불기 때문에요. 지금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노후 발전소보다는 충남 서해안 쪽에 있는 발전소의 중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는 발전소 인접 지역이라든가 주민 피해에 대한 호소가 좀 강한 지역에서는 아마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석탄 대신에 LNG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전기료 오르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봄철에 석탄 화력 발전소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73원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LNG 가스 같은 경우에는 100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가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게 전력 비수기인 3월에서 6월 달에 가동을 중단하는 거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에 한정돼 있는 만큼 요금 인상 요인은 0.2% 정도일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 정도는 원래는 한전 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다, 미미한 액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전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정책보다 이게 한 발 앞서 나간 걸로 봐야 됩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까지도 30년 된 노후 화력 발전소들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10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한 만큼 일정이 그만큼 앞당겨진 겁니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5년에 폐쇄하기로 했는데 임기 내에 끝내려면 최소한 3년은 당겨지는 겁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공약을 내놨었죠? 네, 이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말고도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 다음에 공정률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202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이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책들이 가시화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중국과의 그 교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권위와 격식에서 벗어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관저에서 집무실로 걸어서 출근하는 화면이 잡혔는가 하면은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초등학생들 앞에서 정책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54분 감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를 나섭니다. 주영훈 경호실장 등이 동행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관저 정문밖까지 나와 대통령을 배웅합니다. 관저로 이사 온 뒤 첫 공식 출근길입니다.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건네고 떠나는 대통령. 김 여사는 뭔가 잊은 듯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전용 차량을 타고 출근한 대통령들과는 달리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집무실이 있는 비서동까지 9분이 걸렸습니다. 오후엔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학생들과 학부형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이어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행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수업 중인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세먼지 허용 기준이 너무 낮게 돼 있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의 고3 시절 은사인 이희문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전 수석은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를 찾은 전병헌 정무수석은 여당과 청와대를 뜻하는 당청 관계 대신 국회와 청와대, 즉 국청 관계라는 신조어를 썼습니다.
국정의 관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삼선 원내대표 출신의 전략통, 온건 협상파라는 평가답게 여소야대 5당 체제 상황에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정세균 의장, 민주당 지도부와는 덕담을 주고받고 당정이 협력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저는 모든 개혁과 변화는 1년 내에 해버려야 된다. 개헌 약속을 지키면 참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과의 조속한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으로 답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정교과서 폐지처럼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수석은 일자리 추경 내용이 구체화하면 야당을 다시 찾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새 정부 인사과 관련해서 정치부 정영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가 오늘은 없었어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발표가 계속 많으니까 청와대 대변인부터 임명하는 게 관례 아닌가 싶은데 대변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대변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혼자 브리핑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청와대 기자들 또 전화 받고 사실 바쁩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의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됐는데요. 네.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캠프 대변인을 맡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당히 비서진으로 많이 발탁이 됐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층 인물로는 첫 번째로 사실상 당내 통합의 의미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책실장이 될 거고 또 정부 부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될 텐데 이 둘 다 인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또 어떤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경제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장 또 경제수석 인선은 서로 좀 연동돼 있다. 이게 청와대 네. 설명인데요. 먼저 경제부총리에는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윤재 네. 서강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또 이 사회부총리가 유력한 김상곤 전 교육감이 모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용섭 전 의원도 호남 출신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권 한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장은 이제 관료 출신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용섭 전 의원이 사실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공교부 장관 그렇죠. 등 관료 경험이 사실 풍부하거든요. 예. 이 밖에도 또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이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도 정책실장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관 인선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장관 인선은 내각을 이끌 총리와 대통령이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말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균형이랄까 또는 개별적으로 좀 더 나은 분이 혹시 있는지 뭐 그런 것 등등이 관찰 대상이겠죠. 인선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네. 즉 이제 총리 인준 전에라도 정치적으로 이제 후보자와 대통령이 장관 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먼저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후보자 청문회가 24일, 25일 있고 31일에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조롭게 이제 이낙연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재청권을 행사하겠지만요. 혹시 뭐 결격 사유가 나온다든가 지연이 된다면 이 전임 정부 인사이긴 하지만 유일호 부총리가 재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공격한 뒤에 첫 평일을 맞은 게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극장 또는 작은 식당 이런 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는 모두 9명입니다. 그 가운데 고 이지혜, 김초원 두 교사는 반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졌는데도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게 이유였죠. 그리고 3년 만에 스승의 날인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순직 절차가 진행될 거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번째 맞은 스승의 날. 경기도 화성시의 한 납골공원에 있는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골함 주변엔 누군가 카네이션을 달아놓았습니다. 담임을 맡아 누구보다 학생들을 챙겼고 참사 당일에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지만 두 교사는 숨진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간제 교사여서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직 인정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3년 넘게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소송과 서명운동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소문이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이 소식 들으면 기쁘고 좋아하겠어요. 양 3반 제자들하고 오늘 하루 만나도 좀 기쁘게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인사혁신처는 뒤늦게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올해 스승의 날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뒤 맞은 첫 번째 스승의 날이었죠. 개인적인 선물은 못하지만 학생들은 다른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을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율동에 맞춰 갈고 닦은 노래 솜씨를 뽐냅니다. 학생들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이번엔 선생님들이 나섰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카네이션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꽃 선물을 못하게 된 학생들 대신 교육지원청이 준비한 겁니다. 선물 대신에 이렇게 연주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서프라이즈 같이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도 해주고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막 꼬물꼬물 와가지고 꽃도 달아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다시 또 새로운 용기가 또 이렇게 막 샘솟는 느낌. 직접 만든 동영상을 전하는 모습도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스승의 날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1학년 5반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무실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오늘 하루 끊이질 않았습니다. 카네이션 대신 손편지를 건넨 제자에게 따뜻한 포옹으로 화답합니다. 36번째를 맞은 스승의 날. 주고받는 기준은 엄격해졌지만 감사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란 옛말이 있지만 우리 교권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 침해 사례만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30대 A교사는 4년 전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생 간 다툼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담임인 A교사를 폭행한 겁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 그 학교로는 다시는 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학교를 우선 옮기게 됐었어요. 50대 B교사도 학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결국 학교를 옮겼습니다.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전근을 왔는데 이 학교에서는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2013년 이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 침해 사건은 한 해 평균 4천여 건. 하지만 피해 교원에 대해 공무상 병가나 영가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은 16%에 불과합니다. 일부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청별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은 혼자서 소갈이하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교권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교육권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교육관련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지휘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가 고객이 반품한 상품을 모아 파견 직원들에게 판매해왔는데 이 가운데 하자가 의심되는 상품도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철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동조림, 포장이 터진 쌀, 고객이 반품했거나 하자가 발견된 상품들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의 일부 매장에선 이런 반품 상품을 직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정가보다 가격을 대폭 할인해주면서 주로 파견 사원들이 물건을 샀습니다. 이마트 직원 전용 구역에 찾아가 봤습니다. 선반에는 영수증이 붙어있는 반품 상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매장에서 식품을 파는 주부 사원들이 반품 상품을 사서 퇴근 때 가져가려고 이곳에 보관해둔 겁니다. 폐기치기는 아깝고 고객들한테는 팔 수 없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 판매로 하거든요. 이마트 노조 측은 반품된 식품의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재판매해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반품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교환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와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비싼 거 제값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환불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게 주는 대신에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이마트 측은 교환이나 환불 사유를 묻는 직원에겐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교환과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마트가 반품 상품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거래를 강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오늘 새벽 창원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부탄가스 폭발로 이어지고 차량까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튀김 요리를 하고 기름을 휴지로 닦아 쌓아놨는데 여기에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부탄가스 3개가 폭발하면서 베란다 창문이 깨졌고 유리 파편이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튀긴 기름을 닦은 휴지를 비닐에 넣어 보관한 곳에서 저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콩기름 닦은 이제 휴지를 비닐봉지에 모아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산소하고 만나면서 산화가 진행되면서 발화가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의 한 치킨집에서 튀김옷 찌꺼기에서 저절로 불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자연 발화가 가능한 일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름 속에 튀김 찌꺼기를 오래 내버려 둘수록 또 많이 쌓아둘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후 튀김 찌꺼기가 묻은 휴지와 비닐의 온도를 재봤더니 섭씨 20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연 발화는 이처럼 통풍이나 환기가 안 될 경우 공기 중에서 특정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연 발화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00여 건에 이르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름을 닦아낸 휴지를 버릴 때는 반드시 식혀서 버려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라면 포장지에는 짠 성분인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으론 다른 라면 제품보다 짠 건지 싱거운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이번 주부터는 라면이나 국수, 냉면 같은 제조 가공식품엔 이런 비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김다솔 씨는 가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출출하거나 비 오는 날이나 그럴 때라. 시중에 많이 팔리는 국물 있는 라면 5가지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평균 냈더니 1730mg으로 나왔습니다. 라면 한 봉지만 끓여 먹어도 WHO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인 2000mg에 육박합니다. 앞으로는 라면 제품 평균 함량을 100%로 놓고 어떤 라면이 더 짜거나 싱거운지 포장지에 비율로 표시됩니다. 비율이 높게 표시될수록 다른 제품보다 나트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라면을 포함해 냉면과 국수 등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5가지 유형의 제품이 대상입니다. 좋지가 않지요.
근데 이제 애들은 편리하니까 이걸 못. 소비자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대상 식품을 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이번 주부터 시행되지만 본격적인 점검과 행정 처분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이뤄집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나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공격한 뒤에 첫 평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시작 전 상영관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광고가 미송출돼서 이제 11시 10분부터 본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 편안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곳곳에 광고 중단 게시글도 보입니다. 오늘 새벽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영화관 CGV가 아직 광고 서버를 복구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예매나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지만 관객은 온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영화는 시작을 안 하고 처음에 좀 기다렸는데 약간 걱정되는 생각도 있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도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정곤 씨는 결제 기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바람에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붉은 창엔 $300를 지불하지 않으면 파일을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게 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갑자기 포스 기계에서 $300를 달라는 화면이 뜨면서 포스기 결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포스기 결제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 오후 5시까지 9건의 피해 신고와 2,93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해커들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로부터 훔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NSA가 첩보용으로 활용하던 프로그램을 해커가 훔쳐 악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최희선 기자, 이게 전 세계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피해 집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랜섬웨어에 대한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은 다음에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먹통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풀고 싶으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이며 공공기관, 기업들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부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은행 거래 정보나 개인 정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격의 배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랜섬웨어에 감염되고도 쉬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공격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랜섬웨어는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퍼져간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좀 방법이 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잘 알고 있는 게 이메일의 파일을 열어서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감염된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선 인터넷을 같이 사용해도 바이러스가 저렇게 옮겨가면서 전체가 감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감염이 됐다. 컴퓨터 먹통됐다. 돈을 요구했다. 그럼 그 돈 보내주면 파일을 복구해 주는 겁니까? 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해커 말 믿고 절대 돈 보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상식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해커가 돈을 받고서 파일을 복구해 줄 가능성이 낮고 실제 그런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파일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해 보신 부분들은 빨리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업체에 연락을 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참 난감한 일이네요. 뭐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랜섬웨어도 나올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네, 중요한 건 좀 습관을 바꾸는 일인데요. 소프트웨어나 OS 같은 것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중요한 자료를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 자료들을 항상 외장 하드 같은 데 백업해 두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외장하드인데요. 네. 요즘에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그것까지 찾아가서 랜섬웨어가 암호화하고 먹통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공유되지 않은 외장하드의 중요한 자료들은 꼭 보관하라고 전문가들은 권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첫 중국 대표단의 박병석 의원이 시진핑 주석과 예정이 없던 깜짝 면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측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중 관계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박병석 의원의 깜짝 면담은 어젯밤 1대1로 정상회담 환영 만찬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9개국 초청국 정상을 제쳐두고 불과 이틀 전에 참석을 통보한 박 의원을 따로 만난 건 매우 이례적인 대우입니다. 꽉 짠 일정 중에서 시간을 빼내는 게 쉽지 않았고 최종 조율이 인민대항상회담 만찬 직전에 결정이 됐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이 자신과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는데 박 의원은 10분 정도의 짧은 면담에서도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과거 정부와 다른 인식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찬 면담을 한 탕저시안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시 주석 면담은 중국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和稳关系风云可变，去迎合美国的很多做法，中国的民众大失所望。 대표단은 잠시 뒤 밤 9시부터는 사실상 중국 외교를 이끄는 양제츠 국무위원과도 만납니다. 한중 간 서먹서먹해진 관계 복원에 일단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지만 곧 파견될 중국 특사가 사드 간극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사의를 밝혔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이임식을 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지휘권자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없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임식은 김 총장의 업적을 설명하는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보그룹 특혜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등 맡았던 대형 사건들을 나열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한 정윤의 문건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이임사에서 정윤의 문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사사로움 없이 정도를 긋고자 하였으며 정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습니다. 김수남 총장의 퇴임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뒤 추천 절차 등을 밟아 정하기 때문에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새 정부가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수장이 없는 검찰 조직의 동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진보적 인물의 파격 인선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경찰은 정윤의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사건에 대해 발빠르게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꿈의 일부 리그로 승격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평창올림픽 신화를 향해 오늘부터 11주간의 강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버저 소리에 맞춰 태극 전사들이 쉴 새 없이 20m 왕복 달리기를 합니다.
공포의 삑삑이로 불리는 셔틀런 체력 테스트에 선수들은 소집 첫날부터 녹초가 됐습니다. 대표팀은 앞으로 11주간 NHL식 지상훈련으로 체력을 끌어올린 뒤 7월부터 빙판훈련과 실전을 병행하며 평창올림픽 첫 승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참 상쾌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밤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중부와 서쪽 지방의 안개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해안 지역은 바다 안개까지 들어오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느덧 5월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갈수록 점점 더 따스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27도 선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아침과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이 성인의 날이었지만 성인이 되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입니다. 해마다 1000명 넘게 보호시설을 떠나서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셋 중에 둘 이상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빈곤 청년으로 전락합니다. 사회인의 책무를 일깨우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한다는 성인의 날의 취지가 이들에게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